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뜨거운 국에 쇠 숟가락 딱 넣으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뜨거워지죠. 근데 또 나무 국자 같은 건 좀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물질마다 온도 변하는 게 다를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일상에서 많이 겪는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열은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특히 비열이라는 개념, 여기에 좀 집중해서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비열. 핵심 개념이죠.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인데요. 물체의 온도 상승 및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명을 풀어가더라고요. 꽤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저희 미션은 이겁니다. 그 블로그에서 정답이라고 한 문장,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게 왜 맞는지, 그리고 이 비열이라는 게 열 전달 방식들,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재미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비열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네, 비열, 영어로는 specific heat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는 사실 간단해요. 어떤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딱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 이걸 비열이라고 합니다.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네, 단위는 보통 줄 퍼 킬로그램 도시, J 가로 킬로그램 셀시우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칼로리 퍼 그램 도시, COL 퍼 그램 셀시우스 이걸 쓰기도 하고요. 그럼 이 값이 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작으면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쇠숟가락, 나무국자 이게 바로 연결되네요. 쇠는 비열이 작고 나무나 물 같은 건 비열이 크고 이런 거겠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비열값이 작다. 이건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온도가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비열이 크면 같은 온도로 올리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뭐랄까, 온도 변화에 좀 둔감하다고 할까요? 둔감하다. 네.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체에 열을 주면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 딱 맞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비열이라는 게 물질이 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열적 성격 지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열적 성격 지표요? 그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어떤 애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버리고 어떤 애는 천천히 데워지고 또 천천히 식고 그런 성격 차이 같은 거죠. 그러네요. 진짜 일상에서 그 성격 차이 느껴질 때 많아요. 그 자료에도 나온 예시지만 여름 해변가. 이거 정말 극명한 예 같아요. 해변이요. 그렇죠. 똑같은 태양 아래에 있는데 모래는 진짜 발 데일 것 같이 뜨겁잖아요. 네네. 맨발로 걷기 힘들죠? 근데 바로 옆에 바닷물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게 다 그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모래, 주 성분이 이산화기수인데요. 이게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죠. 금방 뜨거워져요. 하지만 물은 비열이 아주 큰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모래랑 비교하면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5대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네, 크죠. 그러니까 물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온도가 겨우 아주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천선이 데워지는 거고 덕분에 우리가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물 비열이 모래처럼 작았다면 바다는 아마 여름엔 거의 펄펄 끓는 거대한 탕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고 보니 물의 그 높은 비열 덕분에 지구가 전체적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후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말 중요한 성질이네요, 비열.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이 비열이라는 열적 성격 있잖아요. 이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그 블로그 자료에서 열 전달 방법으로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열 전도, 대류, 복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주요 메커니즘을 크게 그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비열이라는 게 그 3가지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 전부 다요?
네, 우선 열전도, 영어로 컨덕션, 이것부터 볼까요? 이건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방식인데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있잖아요. 걔들이 제자리에서 막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옆에 있는 입자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냄비 손잡이 잡았을 때 손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죠. 아, 입자들이 옆으로 에너지를 넘겨주는 거군요. 연쇄 충돌처럼. 그럼 비열이 여기엔 어떻게 작용할까요? 비열 작으면 온도가 빨리 오르니까 전도도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봐야 해요. 비열이 작은 물질은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빨리 오르죠. 네. 근데 그 말은 동시에 각 입자가 많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는 못한다는 뜻도 돼요. 금방 뜨거워지고 또 어쩌면 금방 식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비열이 큰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온도가 겨우 오르지만 일단 데워지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품게 되죠. 열 전도라는 건 사실 입자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건 이제 열 전도율이라는 다른 성질과 더 관련이 깊긴 한데요. 그래도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얼마나 생기느냐, 즉 비열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 단순히 비열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비열이 아주 작은 물질은 온도는 빨리 변하지만 전체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효율을 따질 때는 다른 요인, 특히 열 전도율을 같이 봐야 해요.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느리니까 열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좀 더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빠르니까 국소적으로는 열이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예를 들면 프라이팬 같은 거요. 금속팬은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금속팬은 비열도 작고 열 전도율도 높아서 열이 아주 빠르게 전달되죠. 근데 손잡이 부분은 어때요?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걸로 돼 있죠. 안 뜨겁게. 그렇죠. 그런 재질은 비열이 크거나 열 전도율이 아주 낮아서 열 전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열과 열 전도율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라 온도 변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 대류, 컨벡션이죠. 이건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대류는 열을 받은 유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가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움직인다. 네. 예를 들어 방 안에 난방기를 켜면 따뜻해진 공기는 가벼워지니까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공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이게 바로 대류 현상입니다. 물 끓일 때도 비슷해요. 아래쪽에서 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찬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섞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뜨거워지죠. 그럼 여기서 비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유체가 얼마나 빨리 데워지고 식느냐,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비열이 큰 유체,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천천히 데워지고 또 천천히 식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류 순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 있어요. 반면에 비열이 작은 기체 같은 건 온도 변화가 빠르니까 더 활발하고 빠른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집안 공기 순환이나 아니면 더 크게는 바닷물의 해류 같은 거대한 흐름에도 이 비열이 영향을 주겠네요. 물론이죠. 스케일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 언급된 냉난방 기구의 효율 같은 것도 결국 이 대류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와 관련이 깊고 그 안에 들어가는 냉매나 작동 유체의 비열도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복사, 레디에이션. 이건 좀 독특한 방식 같아요. 이건 또 비열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복사는 좀 특별하죠. 이건 물질의 도움 없이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주로 적외선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물질 없이요? 네, 태양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우주를 건너서 지구까지 오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복사의 예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난로나 모닥불 옆에 있으면 직접 불에 닿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복사 열 때문이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그리고 더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죠. 모든 물체가요? 그럼 저도 지금 복사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사람도 체온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계속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보이는 거고요. 와, 신기하다. 그럼 이게 비열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죠? 비열이 낮으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복사 에너지도 더 빨리, 더 강하게 내뿜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해요. 비열이 작은 물질은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온도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복사 에너지를 더 일찍부터 방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천천히 오르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속도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고요. 오,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복사는 대류처럼 물질 자체가 이동하거나 전도처럼 입자들이 접촉할 필요 없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에너지 방출의 색이나 타이밍의 물질 고유의 성질인 비열이 관여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원본 자료에서 복사를 분자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잘못 설명한 선택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명백히 대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사의 핵심은 전자기파를 통한 에너지 전달이라는 거? 이걸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전도, 대류, 복사.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다 다른데 결국엔 물질의 그 기본적인 성질, 비열이라는 게 그 과정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나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열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거의 뭐랄까 근본의 비열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열은 단순히 온도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넘어서요. 열 전달의 효율과 속도, 더 나아가서는 물질이 열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그 능력까지 가늠하게 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물성인 거죠. 이걸 이해하면 왜 우리가 요리할 때 어떤 냄비를 쓰는지,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자동차 엔진열을 식히려고 냉각수를 쓰는데 왜 하필 물을 주로 쓰는지, 이것도 물의 높은 비열 덕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맞다. 냉각수. 네. 우리 주변의 수많은 현상과 기술 뒤에 숨어있는 그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열 하나로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교과서에서 물은 비열이 크다 이렇게 외우는 거랑 그게 그래서 해변에서 모래랑 물온도 차이를 만들고 또 자동차 냉각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이런 탐구의 즐거움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적인 물리 개념인데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어요. 해변의 모래알 하나부터 저기 최첨단 소재 기술까지 이 비열이라는 개념 하나가 정말 다양한 스케일의 열 현상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 이게 참 매력적인 부분 아닐까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열은 물체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네. 그리고 이 값이 작을수록 온도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변한다. 즉, 빨리 뜨거워지고 또 빨리 식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열이라는 성질은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식, 전도, 대류, 복사, 이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열 전달의 속도나 효율을 달라지게 만든다 이거죠. 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걸 기억해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온도 변화나 열 현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건 혹시 비열 때문에 저런 건가? 하고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또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까요? 비열은 물체가 뜨거워지는 속도뿐 아니라 식는 속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목적에 따라서 비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음료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 보온병, 그 내부 재질과 반대로 컴퓨터 CPU처럼 막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빨리 외부로 방출시켜야 하는 방열판, 히트싱크라고 하죠. 그 재질은 각각 어떤 비열 특성을 가져야 이상적일까요? 그리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보온병은 열을
가두는 게 목적이고 방열판은 열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죠. 정반대네요. 네, 그렇죠. 이 비열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설계하는 게 최선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오늘 나눈 이야기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열의 세계를 저희와 함께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